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었고 옵션 시세가 수십 배가 나는 등 아주 난리법석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홍콩 시장 급락과 함께 유럽 증시도 마이너스 2%가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요. 정작 미국 본장, 특히 나스닥은 마이너스 0.64%밖에 하락을 하지 않는 등 이게 뭐지 하는 갸우뚱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가 됐든 델타1과 함께 시장이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만기일 흐름 꼼꼼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미국 시장이 종가 고가 마감을 반영을 해서 시초가를 소폭 갭상승시켰는데 선물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선물은 바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초반에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한 등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옵션 시장에서도 기관들이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처음에는 437 양꽝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시작 후 30분 동안 해도 프리미엄을 너무 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옵션 월물을 설명하면서 계속하는 이야기인데 기관들이 양옵션 매도가 아주 극심하게 조여진 상태라 정작 당일에 한해서 쓸 수 있는 옵션 매도 수량은 평소에 비해 적다고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과연 437.5 양광을 만들기 위해 얘네들이 어느 정도 화력을 보여줄 것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장시작 후 437 스트레들이 평균 발행 프리미엄이 30분 만에 1.6까지 줄어들어요. 그리고 콜 440과 풋 435의 과도한 매도가 쌓이면서 야, 이거 더 이상 여기서 옵션을 더 파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럴 때 현물 매수가 들어오고 선물 매수도 들어오고 하면 시장이 충분히 위로 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선물을 거의 사질 않았습니다. 물론 만기일에는 선물보다 옵션으로 컨트롤하는 게 더 낫긴 하지만 포지션 거래자들이 선물 매매가 나와야 방향성에 추세가 붙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그냥 방향성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0시 30분에 홍콩 시장이 또 급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흠집이 나기 시작했고요. 지수가 점점 밀리기 시작하면서 개인이 콜옵션 매수에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은 풋 매도를 환매한 대신 437과 435 콜옵션 발행을 크게 늘려버립니다. 어차피 이번물 기관이 그 스트랭글 범위가 437에서 432였기 때문에 뭐 437에서 435로 스트레들 탑을 내린 것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상황이라서 별 저항 없이 내려가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기관들이에요. 장 초반에 콜 440 팔아놓은 거야 뭐 꽉 모두 됐으니까 상관없는데 풋 435도 과하게 팔아놨었죠. 이놈들이 환매를 하면서 시장에 난리가 나게 됩니다. 사실 개인 환매도 무섭지만 기관이 옵션 환매가 더 무서운 이유는 기관들이 매매할 때는 그릭한도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그릭스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릭한도라고 해요. 근데 단순히 손실이 얼마 나면 잘라라 하는 한도는 뭐 개인도 부과할 수 있죠. 뭐 손실 얼마의 로스컨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그릭한도라는 것은 델타가 만약에 0.05짜리 옵션을 1000개를 매도를 했어요. 근데 옵션에 감마가 붙어서 델타가 뭐 0.15가 됐다. 그러면 손실은 물론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런데 더 큰 사고를 방지해서 델타를 줄여라라고 이제 얼러트가 떠요. 뭐 RM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뭐 스탑로스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각 트레이더가 알아서 포지션을 쳐내게 되죠. 아주 그냥 인정사정 없이 쳐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델타가 낮은 옵션을 처음 매도할 때는 사실 별 생각 없이 매도하게 돼요. 또 시장에서 잘 소화가 되는 편입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1000개를 때린 옵션을 더 커진 델타에서 환매를 하게 되면 한 개 한 개 환매할 때마다 시장에 충격을 일으키게 돼요. 당연히 또 선착순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씩도 주문도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뭐 10개씩, 뭐 20개씩, 30개씩 막 주문 내다 보면 이게 가속도를 일으킵니다. 그때 살벌함이란 참, 저는 외곽의 옵션 매매를 잘 안 하고 저는 3.0 이상의 옵션을 주로 매매하는데 제가 한 100계약 정도 주문을 내고 싶다. 그러면 한 방에 100계약 주문 못 내거든요. 이걸 내면 시장이 완전히 밀려버려요. 아니면 확 올라가든지. 그래서 뭐 한 계약이 됐던 두 계약이 됐던 쪼개서 주문을 내야 되는데 이 1000계약이 미결제를 근 외곽에서 환매를 한다? 살벌한 겁니다. 아무튼 지수가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1시간 반 동안 하락을 할 때 풋옵션 435는 0.1짜리 옵션이 1.8을 그러니까 18배를 가게 됩니다. 그때 기관은 무려 이 15,000계약을 눈물을 머금고 환매를 하게 돼요. 물론 기관이 풋옵션을 환매하면서 스트레들 탑을 437에서 435로 내리고
또 콜 435를 똑같이 2만 개를 때렸으니까 손실 자체는 뭐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변동성이 터지면서 오전에 짜놓은 437 스트레들이 박살나게 됩니다. 외국인들도 10시 30분부터 선물 매도를 강하게 늘리면서 1시간 반 동안 무려 선물을 1조를 때려요. 만기 날에. 사실 또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12시 이후에 시장이 거의 반등을 못하고 빌빌대는데 홍콩 시장은 계속 밀렸거든요. 그리고 기관들은 외국인이 하루에 쓸 수 있는 한도가 대충 다 나왔다고 보고 435 스트레드를 정비하면서 변동성을 빼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오후 1시 이후로 선물 매도를 더 늘려버립니다. 그리고 현물 매도도 늘리기 시작했죠. 이렇게 한참 횡보하는 가운데 지수는 계속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일부 기관들은 432 풋옵션을 조심스럽게 환매하면서 스트랭글에 날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로 베이시스는 점점 악화되었고 어떻게든 버티던 시장은 드디어 운명이 동시효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감 동시효과에서 기관들은 최대한 급락을 막기 위해서 총알을 준비하고 있다가 마감 직전에 432.5를 깨려 할 때 현물 매수를 잽싸게 해서 432.65로 마감을 시켰어요. 이게 동시효과 마감 15초 전에 432.44까지 밀렸었는데 이걸 만약에 안 맞게 되면 432.5 풋이 결제가 되죠. 그러면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현물 매수를 해서 432.5 위로 들어 올렸는데 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소설 쓰고 앉아있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뭐 명목이야 리스크 헤지라고 하지요. 사실은 포지션 방어를 위해서 현물을 동원하는 것. 이거 만기일에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동시효과의 현물을 어거지로 매수를 했으니까 또 즉시 이제 델타 헤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현물 마감 땡 치자마자 기관들은 선물 매도를 아주 미친 듯이 늘리기 시작해서 15분 만에 3,500원어치를 때려버려요. 결국 선물 마감은 베이시스를 무려 마이너스 1.78포인트로 종가 저가로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야간 선물은 악소리가 나도록 하락을 해서 거기서 추가로 3.5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8월물 양매수 포지션을 야간 옵션 시장에서 전부 이익 실현을 했는데요. 롱베가로 들어간 양매수는 이 한쪽이 내가격이 되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청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빅박스를 만드는 형태로 포지션을 이익 실현했어요. 프랍트레이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청산을 한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 양매수 청산에 대한 글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옵션 만기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이지 옵션판에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관들이 오늘 해지를 할 때 풋이 저렇게 시세가 나고 또 콜은 너무 쉽게 빠지는 것을 보면 투기적 거래를 한 개인들이 그만큼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만약에 개인들이 콜을 물타기 매수했다고 하면 물론 맞아 했긴 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 정도로 시장이 움직이면 개인은 콜옵션을 한 50만 계약 정도는 살 거거든요. 50만은 커녕 장중에 10만 계약도 간신히 산 정도예요. 물론 이범물 전체로 봐서 개인이 콜 매수가 과하게 많았기 때문에 만기일에 추가로 매수할 여력이 없었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옵션 시장에는 정말 선수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바닥에서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만기일 리뷰는 이렇게 마치고요.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아시아 세션에서 홍콩이 그 난리를 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선물이 얼마 밀리지 않았었죠. 그러나 본장 시작 후 또 채권 환매수 쇼가 나오면서 전일 상승한 1%를 1시간도 안 돼서 아래로 다 내리 까버렸습니다. 그 뒤로 반등이 전혀 나오질 않고 횡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오후 6시 50분쯤에 나온 반등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 뒤로 증시에 스탑로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무려 2.63%의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장마감 무렵에는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를 어느 정도 달기는 했지만 추세적 상승장이 아닌 의미 있는 조정을 주게 돼서 이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되려고 그러면 한동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유럽이 금요일도 추가로 하락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급락을 하면야 추가로 매수 기회를 보지만 즉시 매수를 해서 포지션 오버나이트 한다든지 그럴 자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 세션에서 또 하나 챙겨볼 것은 저녁 8시에 발표된 ECB의 새로운 물가 전략인데, 기존에는 2%라는 기준점에 약간 못 미치는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했다고 하면, 이제는 뭐 2%가 안 되던 2%를 약간 넘던 양쪽이 오버슈팅을 허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이 최근 채권이 급등을 하게 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확 죽어 있을 때를 이용해서 차후에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한 멘트라고 보거든요. 그 지난 3월 이후로 금리가 급락을 해서 오늘 뭐 10년물이 1.25까지 내려와서 설마 금리가 다시 오르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소동이 끝나고 나면 다시 채권은 지난 3월보다 더 심한 하락을 할 것이라고 봐요. 그 올해 채권 시장 자체를 고변동성 장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ECB의 새로운 물가 전략 공표는 저희 매크로 트레이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기록을 해놓게 될 것입니다. 통화 시장은 오늘 의외로 달러가 눌렸습니다.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유로화가 바로 반등을 했고요. 골드도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1819달러까지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채권도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급등을 했죠. 하지만 유로화는 그동안 워낙 눌려 있어서 반등을 한 것이고, 골드는 오히려 미국장 시작하기 전부터 다시 내려오기 시작해서 유럽 마감 때는 당일 상승분을 죄다 반납해서 1799달러를 맞췄어요. 그렇다고 해서 채권이 그 고점 치고 내려왔다고 골드가 밀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채권은 미국 10년물 기준 1.25%까지 내려갔습니다만 크게 반등하지도 못하고 1.294로 끝났어요. 294%로요. 그러면 골드가 밀린 건 전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과한 상승에 대한 반발 매도라는 것밖에 이유가 안 돼요. 기름은 유럽 세션에서 제법 밀렸지만 0시에 발표된 유럽 원유 재고가 686만 배럴 감소로 컨센서스보다 더 나쁘게 나왔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다른 포지션 관리한답시고 기름 품매도를 못했는데, 기름 매매하신 분들은 어제 전략대로 그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품매도를 한다. 그러면 델타도 챙기고 그 변동성도 챙겨서 괜찮은 성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구리도 계속 톤당 9,500달러에서 밀리면서 9,323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이 중요한 자리를 깨진 않았지만 주말을 앞두고 있는지라 한 번쯤은 언더슈팅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동안은 그닥 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밀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변동성도 터지기 시작했죠. 어제는 지수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얼마 죽지 않아서 어제 마감 시황 때 이거 시장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봤었는데요. 그런데 아시아 세션에서 난리치고 유럽 세션마저 꺾이면서 지수가 내려가자 변동성 레벨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슈팅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미국 세션 시작 직전에 사실상 변동성은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변동성은 한 번 더 슈팅을 줘서 유럽 세션이 마감 전이 됐던 마감 1시간 지날 때까지던 이 본장 시작하고도 슈팅을 주거나 아니면 본장 시작 후 바로 변동성을 꺾으면서 지수가 강한 반등을 하는 게 정상인데, 둘 다 아니었어요. 변동성은 미국 세션 오전장 내내 빠지지도 않고 또 오르지도 않고, 지수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반등을 못하고 빌빌 기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 세션 마감 무렵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시작했고요. 유럽 세션 마치고 1시간 동안 추가로 상승을 해서 나스닥 지수는 당일 하락분을 상당량 만회하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변동성이 큰 윗꼬리를 달고 밀려야 정상인데, 이런 반등에도 변동성은 고점에서 얼마 밀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생각했던 이 변동성 16포인트는 바닥이 확인된 셈입니다. 그러면 변동성 상단 레벨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죠. 이것이 얼마가 됐던 너무 빠르게 올라와 버린 게 문제인데, 이런 각도로 올라오게 되면 변동성은 여기서 추가로 10% 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과 다음 주 초 시장이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보면 이 아시아는 아래로 쳐받고 있고, 유럽은 수평선으로 횡보하고 있고, 미국만이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날아가고 있죠. 이러한 추세가 오늘이 미국이 반등을 가져왔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미국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변동성이 폭등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그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장대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지수가 뚝뚝 부러지는 것은 아니고
반발 매수도 올라오면서 단순히 변동성만 터뜨리는 일이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변동성이 절대 레벨은 올라와 있지만 실제 장중 변동성은 본장에선 얼마 안 나오고 있어요. 즉 지금 이 변동성은 해외 변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지 내부적인 이슈로 변동성이 터지는 게 아니라서 시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이유로 시장이 하락할지는 미리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러한 변동성 가수요가 들어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 옵션 매수는 가격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나스닥 매도 나타를 참 열심히 하다가 새벽 1시 이후로는 중단을 하고 관망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 시작 전에 주요 기술주들 갭다운 아주 세게 얻어맞았지만 하나둘씩 살아나서 아마존은 신고가를 갱신하는 양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슈로 시장이 빠져야 진짜 무섭게 빠질 텐데 아직은 그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주봉을 이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 주봉이 공중에 뜬 도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 말에야 본격적인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돈은 여전히 많이 풀려 있고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 계속 얻어맞고 있죠. 그러면 거기서 나온 현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입니다. 저는 그것들이 미국 빅테크 주식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지수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금리 하락으로 빅테크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산 배분이 끝나게 되면 중국 주식들이 반등을 할까요? 그보다는 그냥 시장이 다 같이 무너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노리는 타이밍은 뭐냐면, 채권이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채권이 가만히 있는데 나스닥이 무너질 때, 그때가 진짜 하락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거는 변동성 증가를 동반한 하락이 될 것 같고요. 개별 종목 더 보면 코인베이스가 장 초반에 마이너스 6% 가깝게 빠졌다가 아래꼬리 달고 양봉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번 주 주말이 가상자산이 재산날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코인들이 밀린다고 해서 코인베이스가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글쎄 얼마 없겠죠. 그런데 펀더멘털보다 심리가 우선이라고 200달러를 한번 깨줘야 좀 업사이드가 나오지 않을까 해요. 마지막으로 중국 주식 이른바 매츠라고 해서 그 마이두, 알리바바, 텐센츠 이런 중국 빅테크가 과하게 좀 하락을 한 것을 매수 타이밍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야 워낙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또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단지 싸게 느껴진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대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리바바, 아마존이 같은 풀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바바를 줄이고 아마존을 더 늘리지, 알리바바가 더 싸졌다고 해서 아마존을 팔아서 알리바바를 산다? 요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시장은 참여자들한테 늘 선택을 강요합니다. 한국 시장은 새로운 월물이 시작됐고요. 변동성이 상당히 뜬 상태에다가 전일 기관들이 시장을 막느라고 현물을 억지로 매수한 것을 장 초반에 던지면서 선물과 스위칭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 초반이 언더슈팅은 좀 무시하되 해외 시장이 안정을 찾는지 보고 대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리 시장 분위기가 나쁘다고 해도 저는 우리 시장이 폭락을 할 분위기는 또 아니라고 봐요. 혹여 폭락이 나오게 된다면 변동성이 뜨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시초가부터 콜옵션 매도를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장이 바닥을 지지하면 얼마든지 아래꼬리 달고 올라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저 풋 시세가 어디까지 나온지 확인한 정도로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8월물은 5주 옵션이에요. 해외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이제 변동성이 뜬 첫날이죠. 그래서 추가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슈팅을 주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매매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시장은 오늘도 단타로만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새로운 월물이 시작되면서 다른 투자 주체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쌓는지를 관찰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이 미국 지수가 주봉 도찌를 만드는 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유럽 시장이 2% 넘게 하락했다고 하지만 전일 1% 넘게 상승한 것을 되돌린 것이기 때문에 실질 하락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생각보다 아래꼬리를 많이 달고 반등을 했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반등하면서 변동성도 싹 죽였다면 자신 있게 풋매수를 하고 선물 매도를 할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여전히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그냥 적당히 지나간다 생각하고 주봉 도찌가 형성되면 다음 주에
주봉이 윗꼬리를 심각하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올라올 때마다 숏을 좀 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만기 다음 날인데 프랍트레이더들은 보통 이날은 아예 출근도 안 하고 저야 뭐 술을 안 먹지만 다른 트레이더들은 아마 새벽 뭐 서너 시까지 술을 마시면서 매매 이야기도 하고 온갖 실시콜콜한 얘기하면서 감정을 달래곤 합니다. 어제 시장은 참 선수들끼리 싸운 것 같은 하루였기 때문에 특히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트레이더들이 출근을 안 하는 날은 거래도 드물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드디어 8만 전자가 아니라 7만 전자가 됐어요. 개인들이 스탑로스가 나온지 아니면 반대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한지를 좀 관찰해 보고요. 그리고 아무쪼록 금요일인데 좀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